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미술관의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스페인과 한국 간에 큰 변화가 있었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스페인과 한국 간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는데,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 대륙과 연결돼 있고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이래로 그래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다고 보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이베리아의 주인이 세기별로 막 바뀌었거든요. 그 주도권을 여러 이민족들이 거쳐가면서 바꿔놨어요. 여러 문화가 융합이 돼서 지금의 스페인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원주민도 많이 살았을 테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이주를 처음부터 해오고 2000년 전에는 로마인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카톨릭 정체성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언어의 뿌리도 이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서구트족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베리아 반도를 또 지배했단 말이에요. 섞인 거죠, 민족이. 스페인 민족은요, 여러 이민족들의 혼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한민족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나라도 중국 성씨도 많이 섞여 있고 몽골도 섞여 있고 그래요. 근데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유지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 같은 경우 언어적인 뿌리는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슬람이 중간에 서거트족 이제 몰아내고 이슬람이 거의 이제 중세 때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또 많이 바뀌죠. 이제는 서거트족 그리고 로마가 쌓아올린 문화 위에 이슬람 문화가 결합이 됩니다. 그 뒤에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국토 회복 전쟁으로 이슬람을 몰아내고 카톨릭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서 지금의 스페인이 된 거예요.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 여러 이민족들이 거쳐가서 다양하게 만든 그 문화가 지금의 스페인이 된 거예요. 스페인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다른 유럽에 갖지 못한 다민족적인 이민족이 거쳐간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다른 유럽과도 또 많이 다른 거죠. 그런 매력 때문에 또 스페인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5,100만이 좀 넘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좀 적습니다. 4,600만이 좀 넘어요. 근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한의 5배인가 그래요. 한반도의 2배인가 그렇다고 해요. 땅덩어리는 되게 넓은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좀 작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적하게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차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있지만요, 그 외에 고속도로에서 막힌 거는 차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그래서 외세 침략이 많은 것도 공통점인데, 이들은 지배받은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 정체성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배받은 문화를 통해서 그거를 또 관광 상품으로 또 잘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근대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연조도 비슷해요. 시기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내전을 겪었고,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많이 하고,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36년도에 스페인 내전을 겪죠. 근데 비슷한 것은 이데올로기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데올로기의 파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전쟁 성향이. 그리고 경제 규모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역전을 했지만 2000년대 전에는 스페인이 조금 더 앞섰거든요, 우리나라 GDP를.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역전을 합니다. 조금 더 앞서요. 12위, 13위. 근데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20위권인가? 2021년 올해 OECD 전망 기준으로 보면요, 9위로 랭크를 하더라고요. OECD에서는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죠. 위 순위에는 원래부터 경제 강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있는데, 1인당 GDP가 일본이랑 점점 격차가 좁아지는데, 그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저는 감히 예상하는 게, 우리 시대에 일본을 능가하는 거를 우리가 볼 것 같아요. 1인당 GDP는 뭐 당연하고 국가 GDP도 넘어서는 걸 보지 않을까.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한다. 그럼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능가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튼 경제적인 규모도 좀 비슷하다. 근데 우리나라 좀 이제 높다. 세계가 우리나라 바라보는
그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식 수준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스페인 사람들도 그렇고 스페인 사람들도 과거에 좀 많이 정체된 게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를 겪은 역사도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 97년도에 제가 중3 때였어요.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잖아요. 큰 충격이었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많지 않고도 잘 사는 대표적인 나라였대요. 저는 옛날에 몰랐지만. 근데 그 이후로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대요. 제가 봤을 때는 97년도 이전까지가 우리나라 진짜 인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뭐 정의라든지 한국의 뭔가 인간 믿는 그런 게 되게 넘쳐났던 시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 옛날 세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되게 사랑받는 이유가 지금과 너무 많이 다르니까 정서라든지 그런 생각하는 게 이전과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스페인이 한창 망했을 때 제가 스페인에 왔거든요. 2011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 경제 한창 위기였을 때 스페인 망했는데 스페인 왜 갔냐고 다들 말렸을 때 제가 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유학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침체된 분위기를 제가 겪긴 했어요. 그때 초반에 되게 알리칸테에 살았는데 문 닫은 데도 많고 뭔가 유령도시 같은 느낌도 있었고 침체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드리드로 이렇게 유학 오면서 석사를 밟으면서 이제 활기를 좀 되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좋진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데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미국 경제 위기 영향,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 사고 막 빌딩 짓고 그 남부의 그 해안가에 숙박시설 엄청나게 그 지었거든요. 빚내가지고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부실 채권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 뭐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좀 많이 일어섰는데 팬데믹 시즌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요 솔 광장에서 시위한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스페인과 한국의 교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도 이전에 몰랐는데 최초의 외국인, 그러니까 유럽 문명의 외국인이 스페인 사람이래요.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라는 선교사가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교황청 기록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선교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뭐 보통은 공식적으로는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신부님,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처음 밟았다고 합니다. 부산 땅을. 근데 그때가 되게 혼란한 시대잖아요. 원래 이분이 일본에 먼저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했는데 유키나라는 일본 사령관과 친분을 맺었대요. 그런 인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으로 잡혀온 그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한 그 조선인들을 좀 구해줬다는 임진왜란 때 조선 와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왔는데 근데 일본에서 허가 없이 그냥 와서 그래서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키나라는 사령관과 친분 덕분에 그 처벌을 좀 면해줬다고 합니다. 17세기 초 일본에서 사망한 이 선교사가 최초의 외국인, 그러니까 유럽 문명권의 외국인이라고 보통 본대요. 이분이 스페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 선교사 중에 예수회라고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수도회입니다. 되게 유명한 수도회고 그 미션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선교사도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때 선교사들 중에서 그 유럽에서 예수회 탄압이 있어가지고 유가스 폭포 쪽에 선교사가 파견돼 있었는데 예수회가 그때 철수 명령을 이제 받아서 비극적인 사건을 그린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OST가 지금의 그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의 원곡이죠. 관심 있는 분 명화니까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6.25 전쟁 때 뭐 유엔군 파병도 있었고 유럽에서 대거 파병을 오잖아요. 특히 터키가 파병을 많이 와서 뭐 혈맹이라고 이런 말도 하고 뭐 영국 그리스군이 되게 대규모로 파병을 했는데 근데 원래 스페인도 파병을 하려 했대요. 근데 그때가 프랑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코의 성향이 파시즘이잖아요.
당도 파시즘 당과 이렇게 손을 합쳤고, 유럽에선 공포인 거예요. 한때 나치와 손을 잡았던 스페인의 지금 독재자 프랑코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너네들 파병은 거부한다고 한 거예요. 파병은 못하고 대거 물자 지원이 있었대요. 예, 간접적으로 도와준 거죠. 우리나라에. 왜 도와주려고 했냐면 공통적인 이제 분모가 그거예요. 반공이었습니다. 프랑코도 반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내전 때 반대편 그 전선이 인민전선이라고 해서 공화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그 힘을 합한 그 세력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무찌르고 파시즘 세력의 군부 또 보수, 프랑코가 승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있죠. 이 프랑코 독재자, 이 나치와 한테 친했던 놈이 우리와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해. 근데 당시 유럽에서 약간 왕따였어요, 스페인이. 국제적으로. 왜냐면 이제 나치가 패망한 이후에 또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한때 나치와 손잡았던 나라였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고, 또 독일 입장에서는 정작 2차 세계대전 때 파병을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 스페인 스스로도 내전 때문에 정신 못 차릴 입장이어가지고 파병을 안 해줘가지고 독일하고도 감정 상하고, 약간 이제 무역적으로 고립이 좀 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민자도 되게 늦게 되고, 독재를 겪었다는 것도 또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기간과 프랑코 총통의 독재 기간이 겹쳐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다고 또 알려지더라고요. 게다가 프랑코가 75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때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공, 또 같은 독재자이기도 했고, 또 미국의 또 지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한 시절이었지만 1950년도에 스페인과 첫 수교를 했대요. 그래서 마드리드에 대사관이 있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라스팔마스 그랑 카나리아에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전엔 잘 몰랐는데 그랑 카나리아제도 라스팔마스에 교민이 많이 산 거는 이미 알았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는 몰랐는데 60년대에 우리나라 독일에 많은 그 근로자들을 파견했잖아요. 그 간호사와 광부로.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많은 이바지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스페인에도 많은 근로자가 파견됐던 게 60년대 중반부터 원양어선으로 근로자를 파견했나봐요. 주로 참치잡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 라스팔마스 섬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1세대 한인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스페인에서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낯선 이방인들 텃세도 되게 심했을 테고.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문화 교류,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봤는지, 간접적으로 스페인 문화 영향을 좀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 카스텔라 빵, 우리 카스테라라고 하잖아요. 카스테라. 비슷하면 카스텔라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빵에서 들어왔는데, 근데 요 기원을 찾아가면요, 요 스페인에서는요, 그 비스코초라고 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아스티리아의 비스코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리법은 엄연히 조금 다른데 그래도 조금 비슷한 식감의 빵이 이런 빵이에요. 원래 원조가 이런 빵인데 오래전부터 이런 빵을 먹고 있었나봐요. 포르투갈에서 이런 빵을 이제 들어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 즐겨 먹으니까 지금의 스페인 정체성을 있게 한 중심적인 국가가 바로 카스티아 왕국이거든요. 카스티아가 성이란 뜻입니다. 성의 나라란 뜻이에요. 그 성의 나라 대표 왕이 바로 이사벨 여왕, 이사벨의 스페인을 통일하고 지금의 스페인을 만든 거죠. 그 카스티아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고 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카스텔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발음의 카스텔라, 이 발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빵이니까 카스텔라라고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카스티아는 나라 이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카스텔라라고 안 부르고 비스코초라고 부릅니다. 카스텔라가 뭐냐고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 빵집에서 카스티아라고 써있는 건 보긴 했는데, 어쨌든 비스코초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당연한 게 스페인 카스티아 사람들이 자기들 먹는 빵을 카스티아 빵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이거를 카스티아라고 부른 거죠. 카스텔라. 이제 이 빵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약간의 조리법을 응용해서 카스테라라고 부른 거죠. 이 말이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지금의 카스테라가 된 겁니다. 빵만 이야기하면 이사벨의 왕국, 카스티아 왕국 사람들이 먹는 빵이 바로 카스텔라가 된 거죠. 쉽게 요약하면. 간접적으로 스페인 빵을 우리는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 수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요 허세 정보입니다. 카스테라 빵 먹으면, 야, 카스테라가 뭔지 알아? 카스테라가 옛날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빵이야. 이게 포르투갈 건너가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카스테라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게 허세 부르기 괜찮죠. 카스테라로 스페인 아는 척. 자, 그리고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예, 우리 세대들 아실 거예요. 소방차 세대만 돼도 아실 텐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 되게 남성분들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 게임은요 국민 게임이었습니다. 오락실을 가면. 옛날 오락실을 있었던 세대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요 베가라는 캐릭터가 싸우기 되게 편한 주특기를 되게 필살기를 많이 가진 캐릭터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스페인 와서 투를 알고 플라멩고를 알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뒤에 있는 요 댄서들 기타 치는 사람이 플라멩고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깔고 막 응원하는 요 사람들, 요게 전형적 스페인 타파스 문화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공연 보면서 이렇게 술 한잔하는 요런 모습. 요 패션 있잖아요. 요 쫄바지에 요런 요 빨간 요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요 하의만 봐서는 딱 투우사 패션이더라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리고 저 요 갈고리도 알고 보면 그 투우사의 황소 찌르는 칼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 기술 이름 중에 바르셀로나 어택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그 이름이 이때 이미 나온 거예요. 바르셀로나 어택. 근데 웃긴 거는 바르셀로나는 투 안 하는데 투사들 운동신경이 탁월해서 장근육 발달하고 근육질이거든요. 엉덩이 탱탱해요. 근데 이게 투사들이 몸매를 또 뽐내는 의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쫄바지를 입어요. 엉덩이 힙업 장난 아닙니다. 유명한 오페라 중에 카르멘이라고 있잖아요. 엘 카르멘. 카르멘 이 집시 여주인공이 세비야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눈이 맞잖아요. 그 얘기는 즉 옛날에 귀부인들이 투우장 간 이유 중 하나가 투우사가 너무 섹시하고 몸매가 너무 좋아서 그런 로맨스가 있었던 거죠. 그 남자가 봐도 이 투우사의 엉덩이 보면 진짜 반할 정도거든요. 여성분들이 보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투우사는 소를 보러 온 게 아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투우사의 엉덩이 보러 오는 목적도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투우 보세요. 투우 죽이는 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투우사의 엉덩이 보러 여성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90년도에는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투우사와 플라멩고를 배경으로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 일본에서는 이미 돈키호테도 되게 사랑받았었고 스페인 문화가 많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본 게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88 올림픽 때 폐막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왜냐면 다음 올림픽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스페인 세레모니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이 방송 보면 이게 스페인을 모티브로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춤은 사르디나인가? 바르셀로나 민속 춤이라고 하고 우리 이미 스페인 좀 다녀오신 분 다 알잖아요. 요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인 거 딱 봐도 그냥 티가 나잖아요. 근데 과연 당시에 88 올림픽 이 생방송 보면서 이 폐막식 보고 어느 누가 이게 가우디의 성당이란 걸 알았겠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진짜로. 스페인 갔다 온 사람이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흐려도 안 보이지만 요거 땡땡이 뭐 입고 한 거 딱 봐도 호암미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림 이제 호암미로 좋아하는 분들 아시니까 요거 보면 아시겠으나 누가 당시에 요게 호암미로 그림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서 그때 이미 간접적으로 접했다. 가우디도 이미 봤다. TV로 사람들이. 하지만 이 가우디의 건축물인 거 몰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몬주익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앞지르고 1등을 했죠. 금메달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몬주익 언덕 가면 황영조 선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 여행을 많이 했을 때는 아니니까 그때 이미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중심 도시라는 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올림픽을 마드리드에서 한 적이 없으니까. 올림픽을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개최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이런 인식을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르셀로나 포함한 카탈루냐는 자신들은 스페인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스페인 올림픽이지만 이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대별로 월드컵마다 스페인과 자주 맞붙었는데 94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기억나요. 학교에서 축구 보여줬거든요. 서정원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2로 비겼거든요. 첫 골은 홍명보 선수가 프리킥으로 차가지고 넣었고 스페인이 축구 전통적으로 잘하니까 당연히 한국을 쉽게 이길 걸로 봤는데 우리나라가 저력으로 스페인 경기 내용도 좋았어요. 이때 멤버 진짜 좋았습니다. 이때 2대2 동점으로 좋은 성적을 냈죠.
독일과도 선전을 했는데 볼리비아 그 약체를 못 이겼어요. 그때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강했어요. 축구 때문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또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 골로 승리를 결정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얼굴도 보세요. 호아킨이라는 선수가 이 경기 때 엄청 잘했는데 승부차기 실축했거든요. 지금까지 선수 생활 오래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잘해요, 이 선수. 이 경기가 심판 매수설도 있고 공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지금도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요. 석사 때 2002년 월드컵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너네가 이겼지 하면서 그 반에 어떤 학생이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돌리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네 거기 되게 잘했어 말로만 그렇지만 뒤끝 되게 있더라고요. 이걸 잊지 못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예요. 이거 막 이게 심판 매수했다고 믿어요 아직도. 근데 경기 내용 보면 되게 억울할 만했어. 골 된 거 노골 취소한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홈 어드밴티지 혜택을 많이 누린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실력으로 4강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히든크라고 해도. 시대별로 문화 스포츠적으로 우리는 스페인을 좀 많이 봐왔다라는 거죠. 올해 국빈 방문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6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죠. 요 단상은 아마도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생방으로 킨 사람 중에 단상 설치하자마자 제가 방송 키고 여기에서 뭔가 행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과 국왕 부부가 여기 단상에 서서 이 세레모니를 지켜봤죠. 펠리페 6세 국왕이죠. 수교 70주년 기념해서 원래 작년에 방문 국왕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작년에 팬데믹 상황으로 올해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그걸 승낙해서 G7 회의 참석하고 오스트리아 방문하고 스페인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생방으로 제가 이거를 세레머니를 봤는데요. 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역시 엄청난 환영이었지만 군악대의 이런 엄청난 그 퍼레이드, 그리고 롤스로이스, 그게 한정판이래요. 그 차를 의전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 타게 배려를 해주셨죠. 그 예포도 21발 발사를 했고, 그리고 애국가를 직접 라이브로 군악대가 연주를 해줬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죠. 마드리드 시에서는 황금 열쇠를 선물로 주고 상하원 의원에서 또 연설을 하시고 그랬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국악이 따로 특별히 선물을 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로 데 비고라는 그 비고 신문 지역지인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기사인데, 깐디도 파조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리시아에서 활동하는 요 작가인데, 조각가, 엄연히 말하면 조각가인데, 특별 제작 주문해서 이제 국왕이 요청한 겁니다. 펠리페 국왕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한 건데, 작품은 사진으로는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모티브냐면 그 가리비족이 있잖아요. 그 성지순례, 산티아고 순례길을 상징하는 대야고보 성인을 상징하는 가리비를 조각으로 했는데, 그 뱀 모양의 그 다이아몬드인가? 그걸로 뭐 이렇게 조각을 했대요. 조가비 문양으로 조각을 한 작품을 선물해줬고, 또 하나는 페나로 된 스케치 작품을, 드로잉을 선물해줬다고 하는데, 이 산티아고 대성당 오브라도이로라는 광장을 스케치한 작품을 따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페인 국왕이 우리나라를 되게 귀하게 봤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코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죠. 상원 도서관을 방문하셨는데, 도서관장 안젤 곤잘레스라는 요 분이 조선 왕국 전도 유럽인이 최초로 그렸다는 사학자가 그린 그 고지도를 보여주는데, 한국에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독도가 그려져 있죠. 이 지도가 청나라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 유럽 사학자가 따라 그린 거래요. 여긴 즉 청나라도 그랬고, 당시 국제적으로 여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네티즌들이 눈여겨본 것은 이거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네? 이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독도 영유권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 그럼 우리나라 돌려달라고. 대마도 사람들도 우리나라 편익되는 걸 좋아할걸? 우리나라 관광 수익이 더 많으니까.
아무튼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테지만 작년에 닛산 공장이 폐쇄 결정을 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폐쇄를 결정하면서 3천여 명의 실업자들의 나타날 그 위기라서 시위를 한 장면이에요. 스페인 정부에서 엄청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까 제발 폐쇄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에서 뭐 일부겠지만 일본에 대한 그 악감정이 작년에 있었어요. 닛산 되게 싫어하겠죠. 지금도 닛산 자동차가 현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으로 교체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의식했겠죠. 일본 선절하고 한국이 이제 대세니까 한국으로 갈아탄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옛날 고지들 보여줬을 뿐이라고는 뭐 말하지만 뭐 의도는 딱 뻔히 보이죠. 우리나라 편 들고 이제 일본 손절하겠다는 이런 의도. 뭐 나중에 또 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상원 위원장인가? 상원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일부 했거든요. 한자 성어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신경 썼구나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경제인 협회 연립 포럼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셨는데, 위대한 재건이라는 주제로 이걸 주최를 한 거예요. 이분이 페레 아라고네스라는 분이요, 카탈루냐 주지사예요. 현재 2017년도에 카탈루냐가 자기들 마음대로 독립국 선포를 했죠. 10월달에 펠리페 6세 국왕 포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경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권도 뭐 막 박탈하고 또 감옥 보내고, 전 주지사 카를로스 푸지데몬이라는 사람 벨기에로 망명 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카탈루냐와 정부와의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펠리페 6세 초상을 불태우는 과격한 시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이 행사 때도 페레 아라고네스가 펠리페 6세 국왕이 방문했는데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카탈루냐와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이 상황이 되게 난감해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펠리페 6세 국왕 같이 다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바르셀로나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민간 기업 차원에서 좀 압박이 있었대요. 요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 행사 잘 해달라고. 그런 압박이었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겁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현재 감옥에 있는 카탈루냐 정치인들 뭐 석방 이런 협상도 하고 그런 일도 했다고 하고, 경제 관련된 그런 교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과의 평화 화합을 이끌어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스페인 신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주 정부 간의 갈등도 조금 완화시키는데 이바지를 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 기업 차원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해야 이제 이익인데, 문제는 일단 국가 차원의 교류니까 펠리페 6세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도 요즘 팬데믹 상태로 어려우니까 한국과 교류는 엄청 필요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와의 또 협력도 필요할 테니까 당분간은 약간의 평화의 기류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경제 협력이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의 전략적 동반 관계로, 그러니까 서로 선진국끼리의 이 관계를 서로 인정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당장 그렇다고 변화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방적으로 스페인에 많이 왔거든요. 스페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한 사례는 많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직항 노선이 대한항공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낮은 것도 있을 테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 문화원도 있고 그 관심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더불어서 그나마 스페인 한류팬이 좀 많은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경제 포럼에 참석한 하베이르 산체스 프에리토라는 이베리아 항공 CEO입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대한민국 직항 노선을 이걸 진지하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이 이거 밝히는 거로는. 그래서 대한항공은 뭐 팬데믹 이후에 다시 생기겠지만, 스페인 그 이베리아 항공이 아시아, 동아시아로 직항 뜨는 나라가 도쿄, 일본, 상하이,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그 중요성,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이제 인식한 거죠, CEO도. 그래서 직항이 열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위기의 사태에 지나고
직항 노선이 이제 하나가 더 생기면 활발해지는 거죠. 모르겠어. 바르셀로나로만 직항이 생길지 마드리드도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거의 잘 안 다루더라고요. 스페인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지 않을까, 혹은 스페인 현재 관광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적으로 인식을 좀 빨리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위상이 너무 높고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진국 국가야, 우리나라는 그 강대국으로부터 잘 보여야 돼, 이런 너무 소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동적인 마인드.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그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G7에서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국제 관계에 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레벨의 한국인 수준인데 해외에서 대접받는 거 보면요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네, 여전히.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스페인 관광도 많이 오고 스페인에 대한 호감이 꽤 괜찮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스페인 사람들 전체적으로 사람도 착하고 뭐 정도 있고 부침성도 좋고 문화도 비슷해요. 밤새도록 떠들고 술 마시는 거 유흥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친구로서도 잘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시대가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아시아 사람 다 중국인인지 아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아직도 그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페인 사람들도 지나가다 니아오 거리면 되게 진짜 불쾌할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특히 좀 그래요.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니아우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하와이 옆에 섬이 이름이 니아오입니다. 니아오가 무슨 말인데 섬 이름을 왜 말해 우리나라 사람한테. 저번 주에 세고비아 신부님 두 분과 그 꼬치니오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어떤 관광객인지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스페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니아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 이랬죠. 불쾌하게 이거 딱 티내게 노 니아오 이랬죠. 인사 안 받아줬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무식은 죄입니다. 의도치 않는 인종차별은 그 무지에 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무지는 죄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캠페인 벌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국 사람한테 니아오 하지 말라고. 우리 스페인 존중해주잖아요. 도와주려고 하잖아. 경제적으로 같이 으쌰으쌰 지금 하려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니아오라니 무슨 말이야 이게. 저도 옛날 관광객이었을 때 스페인 처음 막 여행했을 때 눈 찍고 니아오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살면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대접받는 게. 게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인데 니아오가 웬 말이에요. 왜 섬 이름을 부르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보지만 인스타에 이걸 띄웠습니다. 그 트위터에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니아오라는 섬 발언은 매우 불쾌하다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엄청 강하다라고 여기 써놨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페인 사람한테. 스페인 너무 서운하다 이런 거는. 너네 좋은데 제발 좀 그러지마. 이런 건 너무 기분 나빠. 친해졌잖아. 제발 이거 좀 캠페인 벌어서라도 이름을 좀 그러지 마라. 스페인 제발. 그쵸. 인종차별을 하려고 한 거 아닌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무지도 죄악이란 거예요. 이제는 스페인의 신사는 진짜 신사예요.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함부로 니아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아로 조롱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제대로 교육 안 받았다는 그 뜻이기도 하고, 특히 스페인에 거주하는 라틴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특히 많이 들어요. 스페인을 포함한 히스패닉 나라죠. 스페인어권 나라들에게 다 해당되는 캠페인입니다. 제발 그러지마. 니아오라고 부르지마. 제발. 몇 년 안에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몇 년 사이 10년 전과 다르고 5년 전과 다르고 짧은 시간 안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그 문화적인 위상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경제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런 대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입지가 높아져도 문화적인 수준이 꽝이면요 무시받거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군사적인 것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무시를 안 받습니다. 그거는 후대까지 가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옛날 문화 중심지였으니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이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연하게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적인 그 권위, 그런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로망이 생길 겁니다. 유럽에서도.
과거 고흐퍼만 인상주의 화가들이 재팬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처럼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어서 유럽의 많은 그 사람들이 아시아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접한 계기가 일본 통해서 접한 게 되게 많아요. 이제는 갈아탈 것이다. 이미 많이 갈아타고 하는 중이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뀔 겁니다.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